아까 이제 도굴 얘기 잠깐 했잖아요. 말미에. 자, 이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집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그런 법률에 위배되는 그러한 어떤 유물이 수집되고 하는 그런 절차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책임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 대처하실 건가 한번 좀 여러분들 생각해 보아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자기 여기 있는 사람 모두 각자가 이제 고고학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경주에 가서 경주에 아시죠? 경주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에 가서 이제 발굴 조사를 장기간에 거쳐서 한 10년 정도 길게 잡아서 매년 한 번씩 가서 한 10년 정도 신라의 고분 유적을 발굴하는 그런 대형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그런 연구자라고, 고관 연구자라고 여러분들 자신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러분들 고고학자면 그 지역에 가서 발굴을 할 때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발굴에 참여시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뭐 인부로든지 뭐 하든가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을 발굴에 참여시키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역 주민들하고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10년 정도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발굴 조사가 진행되면서 그래서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서 또 갑자기 응급 환자가 생기면 애가 뭐 갑자기 아프다든지 이러면 발굴단에서 있는 뭐 차를 가지고 이제 응급실로 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뭐 이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굉장히 많이 친해졌어요. 친밀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년 차 돼서 이제 그 지역에 경주에 다시 이제 발굴 조사를 가서 발굴을 시작하려고 할 즈음에 이제 웬 노인이 한 명 이제 유물을 들고 나타나는 거죠. 응? 그런데 그 유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서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아주 훌륭한 그런 고분 유물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요인은 그 유물을 가져왔는데 분명히 고고학 연구자가 보기에는 몇 년 전에 그 지역에서 도굴이 되었던 그런 유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유물이었어요. 근데 이 노인은 조사단의 연구자한테 가지고 그 유물을 들고 와서 이제 유물을 어떻게 하라고? 사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걸 팔 테니까 이 유물을 사치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유물을 사드리시겠어요? 아니면 그 유물을 거절하시겠어요? 노인의 제안을 거절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박물관에 전시될 만큼의 아주 잘 만들어지고 소중한 그런 아주 멋있는 그런 유물입니다.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큰 가치가 있고 그렇지만 있고 그런 유물인데 그걸 이제 지금 자기가 팔겠다고 조사장한테 지금 이제 거래를 제안을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걸 매입하시겠어요? 아니면 거절하시겠어요? 그거 한번 의견을 좀 주시겠어요?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얘기하실 건 없어요? 오문한 얘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고민할 거니까 얘기하지 내가 고민할 거는 어떻게 하겠어요? 구매하겠다고? 또 다른 얘기야. 이 얘기를 했잖아요. 거절할 것 같습니다. 네? 거절할 것 같습니다. 거절하시겠다. 구매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라면 구매하겠다. 레이즈. 거절하겠다. 레이즈. 거의 비슷한 답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하냐면 여기에 딜레마가 있기 때문이죠. 구매하시겠다고요? 구매하시겠다고 그랬죠? 근데 이걸 한번 구매를 해놓으면 어떤 일이 또 발생할까요? 또 팔겠다고 또 도굴되어서 또 새로운 유물들이 또 거래의 대상으로 또 나오게 될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마다 매입하시겠어요?
다시는 볼 수 없어. 그 유물은 누군가에게 또 거래 대상으로 가게 되겠죠. 또 다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그 유물을 또 거래를 하게 될 거예요. 나로부터는 또 멀어지는 거죠. 그게 어느 손으로 어떻게 또 가버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 뒤에 학생. 승관인가? 네. 응.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고민이 생겼죠. 이제 딜레마가 된 거예요. 딜레마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하는 수집가나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학생이 발표를 했잖아요. 이건 지금 박물관에 있는 사람들도 유물을 매입하거나 전시할 유물들을 매입할 때도 이런 문제에 굉장히 맞닥뜨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딜레마로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까 마지막 학생이 발표한 끝에 여러분들한테 또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학생 발표를 듣고 또 그 다음에 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질문을 던져볼게요. 마지막 발표였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5번째 마지막 대중고고학과 사이비 고고학의 발표를 맡은 조중학과 공학번 박준입니다. 지금까지의 고고학의 목적을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고고학은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과거의 사건을 다루는데 과거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누구의 과거인지 어디서 어떻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고고학은 고고학자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넓게 대중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졌는데 사이비 고고학의 출현이 고고학의 본질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사이비 고고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사이비 고고학이란 과거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릇된 정보를 만들어내서 다소 근거 없고 황당하게 이를 고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이비 고고학자들의 주된 목적은 그릇된 증거들을 만들어내고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비 고고학자들은 일반화된 과거 해석에 관해서 대안적인 해석을 제시했는데 대개 그들의 주장들은 증거가 불충분하고 뒷받침되지 않으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사이비 고고학적 해석이 된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원과 그 의미에 관해서 다양한 이론들을 자는 영국의 스톤헨지, 세계 여러 곳에서 발견된 알 수 없는 문양의 미스터리 서클, 고대 마야인들이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수수께끼가 가득한 시공간을 가진 비밀의 공중도시 마추픽추, 초고도화된 문명을 가졌다고 전해지는 사라진 고대대륙 아틀란티스, 현 인류의 문명을 초월하였고 해까지 가지고 있었다는 고대 유제국과 레무리아 문명 등 미스테리로 가득한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증거도 과학적 해석도 분명하지 않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과연 누구의 과거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한다. 자, 왼쪽에 보시는 첫 번째 사진은요, 아틀란티스에 대한 상상도입니다. 수중에 건물을 건립할 정도로 높은 기술력을 가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마추픽추의 전경입니다. 해발 2280m라는 높은 고산지대에서
안반을 깎아서 만들었다고 하니 고대의 기술력을 다시 한번 추측해보게 되는 사진입니다. 자, 왼쪽 세 번째 사진은요, 미스테리 서클인데 이러한 알 수 없는 문양들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는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고 실제 그 규모 또한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네 번째 사진은요, 영국의 스톤헨지입니다. 여기 보시는 석상의 배치부터 그 주변에 있는 서클까지 그 의미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고고학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미스테리의 유적 중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들은 사이비 고고학자들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잘못된 특징을 가집니다. 자, 1번부터 다 같이 투소를 한번. 네, 같이 읽어보세요. 네, 저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자, 1번 시작. 오늘날 기술을 누가 하는 많은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내 사람과 사람적인 놀라운 세계를 찾아다. 네, 좋습니다. 자, 2번 시작. 선사의 세상이 초기과 사회를 이렇게 부분을 다 가지고 죽은 모든 기술을 다 사람의 세계의 주인공이 능력적이라고 설명한다. 김이나 자, 짧습니다. 자, 시작. 그 세계는 우주적 기본의 기술자로 사라졌다.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이 원래 보고에 관련된 상황으로 과학적 설명에 쓸 수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으면 하나님의 물로 주문하였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다소 근거 없는 이론들을 제시하던 중 폰 베니켄이라는 사람이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러한 우수한 문명의 진보는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들의 작품이라고 흥미롭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론들은 지금껏 지구상에서 찬란하게 문명을 꽃피워온 인류의 역사를 단지 하찮은 역사로 만들어버립니다. 네, 잠깐 앞으로 돌려볼까요? 자, 이제 사이비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대중고고학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대중하고 어떻게 더 가까이 호흡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제 사이비 고고학까지 얘기가 되는 것인데, 사이비 고고학은 크게 세 가지를 유념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사이비 고고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뭐냐면 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다. 비과학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고고학이라는 게 무엇인가 첫 시간에 제가 강의할 때 뭘 얘기했죠? 과학으로서의 고고학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철저하게 과학적인 거죠. 그런데 이 사이비 고고학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이비 고고학의 주장이라고 하는 것은 주장이나 설명이 비과학적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굉장히 환상적인 설명을 합니다. 누구든지 현혹되어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런 환상적인 설명을 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적 자체가 좀 미스터리한 경우들이 있죠. 미스터리 서클이라든지 스톤헨지라든지 거대한 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혹하고 현혹될 수 있도록 환상적인 설명을 한다는 거죠. 뭐를 끌어들여서 무슨 외계에서 우주선 타고 온 외계인들이 무슨 의뢰를 행하던 장소라는 등 이런 식의 환상적인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고고학적인 증거를 선별적으로 이용한다는 것이죠. 저런 것에서 나타나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요. 증거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다 빼버리고 자기가 우주에서 온 외계인이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기에 적합한 뭔가 하나의 증거만을 가지고 그걸 설명하는 거죠. 거기 가지고 있는 많은 다양한 증거들이 있는 걸 다 배척하고 고고학적 증거를 선별적으로 자기 주장에 맞는 선별적으로 주장을 해서 한성을 심는 것이 사이비 고고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사이비 고고학은 우리가 그 고고학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도 이미 얘기한 바가 있지만 특히나 후기과정주의 고고학, 탈과정주의 고고학에서 굉장히 다양한 설명을 수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고고학적 설명을 다양성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 이야기